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 직후 시작한 일이 집무실과 관저를 이전하는 작업이었습니다. 정부는 이전 비용으로 500억 조금 넘게 들었다 말하고 야당에서는 국방부와 합참 이전 비용까지 치면 1조 원이 넘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전할 대통령 관저를 답사하는데 풍수지리 전문가가 동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 남들은 4차 산업혁명이니 인공지능을 논하는 시대입니다. 사적인 영역에서 점이나 풍수를 보는 건 이것까지 뭐라 할 수는 없겠으나 공적인 판단에 무속이나 풍수가 개입되는 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과거 재계 14위의 한보그룹은 본사를 한사코 대치동 음마아파트 상가 건물에 둘 것을 고집했습니다. 당시 그룹 회장이 음마상가 부지가 돈이 모이는 땅이란 이 점쟁이의 말을 굳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또 쇳물을 만져야 큰 돈을 번다는 말을 믿고 무리하게 철강 사업에 뛰어들었다가 1997년 부도가 났습니다. 그리고 한보그룹의 이 부도는 그해 나라를 절단낸 IMF 외환위기의 신호탄이 됐습니다. 네, 경제와 정의를 담당 홍반장, 저는 KBS 기자 홍사원입니다. 오늘부터 이번 주 금요일까지 책 선물 이벤트 진행합니다. 오건영 신한은행 팀장의 새 책 위기의 역사 하루에 4분씩 추첨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외환위기부터 인플레이션의 부활까지 경제위기의 생성과 소멸을 담은 책 위기의 역사, 이 책 받고 싶은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으로 이름과 연락처, 주소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홍사원의 경제쇼 출발하겠습니다. 유튜브 오늘도 함께 갑시다. 경제의 눈으로 세계 정세를 읽어드리는 최고의 전문가. 어바인대학 안유화 교수의 재미있고 유익한 지식의 향연. 1초도 놓치지 마세요. 네, 중국 부동산 시장이 다시 위기에 봉착하면서 중국 경제가 지금 구조적 한계에 다다른 거 아니냐, 이런 우려 커지고 있습니다. 안유화 미 어바인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냥 안 교수님 하도 안 나오셔서 제가 그냥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그래서 오늘 칸막이가 없네요. 칸막이 원래 없어진 지 언젠데. 진짜 있었는데 억울하다. 자, 먼저 중국 부동산에 대해서는 이게 위기다 아니다 좀 여러 가지 다른 분석들이 좀 있었는데 안 교수님은 중국 부동산 굉장히 곧 무너진다고 했잖아요. 네. 완다그룹 이번에는 그 부도 가능성 나왔어요. 홍다에 이어서 완다, 홍다 다 다자 돌림인데 일단 완다그룹은 그 큰 기업입니까? 부동산 기업 중에서? 홍다, 완다가 다 중국의 톱5 부동산 그룹이고요. 다 전에는 2019년 이전, 특히 2015년 그때는 아시아 세계 최고 부자 이러면 여기 완다그룹의 왕젤리 그리고 헌다그룹 이런 애들이 다 이름이 다 들어갔어서 중국의 모든 국민이 다 아는 최고 1, 2, 3, 4 그래요? 부동산 그룹들이죠. 그런데 홍다는 그러니까 재작년 말에 이제 부도 디폴트 나면서 그때부터 위기다 했는데 완다는 사실 건실하다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왜 그런데 갑자기 완다까지 이렇게 된 거예요? 사실 저는 항상 똑같은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중국 부동산은 그러니까 이게 사실 제가 이런 논문을 쓴 게 2015년부터 썼고요. 중국 경제가 그때 제가 책 하나 쓴 적이 있는데 금융위기가 중국발 금융위기가 올 수 있다 그때 썼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변화된 게 없어요. 제 오피니언은 똑같은. 왜냐하면 그 팩터가 지금까지 점점 가속화가 됐을 뿐이고 흐름 추세는 안 변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제가 그렇게 분석할 이유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선 하도 여기 출연해서 다 아실 것 같은데 그 중국 경제하고 미국 경제는 둘이 서로 중국은 부동산 경제가 모든 국민의 생활 수준하고 관련이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경제가 됐냐면 중국은 92년에 사회주의 시장 경제에 들어갔어요. 사회주의 시장 경제. 그러니까 제가 지금 오늘 말하는 거를 알면 앞으로 흐름 추세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홍다, 왕다 일이 아니라 이 부동산이 가장 크게 지금 구조 조정이 상당 부분 일어나서 이제는 1등부터 10등이 살아났고 나머지는 다
다 죽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될 것 같은데 근데 그게 왜 경제가 그렇게 왔는지를 보면 92년에 사회주의 시장 경제를 하다 보니까 제일 먼저 중국이 그때 열심히 했던 게 사실은 그냥 개방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기업들이 막 열심히 나타나기 시작했고 아까 생산 과잉이 폭발해지기 시작한 게 처음에 생산 과잉이 발생한 게 98년입니다. 그때 한국이 외환 위기 왔을 때인데 그게 중국도 엄청난 그 위기가 왔어, 샤기 왔어. 그래서 중국의 4대 은행들이 다 파산하게 생겼어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주run지 총리가 AMC 자산관리회사를 만들어서 은행에 있는 부지자산을 다 뺐거든요. 좋은 것만 남기고 은행을 살리면서 이 연착륙을 실현했는데 그때 처음으로 생산 과잉에 부닥치니까 중국 정부는 처음으로 자본주의 경제 요소를 도입해서 막 생산이 확대되면서 경제가 올라가는 걸 경험했는데 갑자기 한순간에 시작이 오니까 경제가 딱 무너지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엄청난 이 경제 샥이 빠진 거예요. 그때 당시에 보통 우리가 과잉의 GDP 50%라면 과잉이 GDP 50% 굉장히 높은 수준인데 당시 70% 넘을 정도로 엄청 심했어요. 그러니까 뭐가 70%를 넘는? 그러니까 물건이 안 팔리는 거예요. 재고. 과잉. 예. 그러니까 물건이 그냥 다 창고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경제가 그냥 스톱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할까 엄청난 그때 고민이 생기는데 그래서 했던 방법이 뭐냐면 머리를 엄청 쓰는 거예요. 어떻게 과잉 문제 해결할까. 그래서 두 가지를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과잉이란 게 뭐냐면 물건을 생산했는데 누가 안 산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생산했는데 원래 사는 사람을 안 산다는 거는 안 사던 사람을 사게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 해결할. 그래서 생각한 방법 두 가지. 하나는 도시화입니다. 지금부터 그래서 이 부동산 문제가 터지기 시작하는 이게 여기까지 온 겁니다. 하나는 도시화예요. 중국 그때 도시화가 굉장히 낮았거든요. 그리고 해외 수출입니다. 수출회사. 그래서 첫 번째 도시화예요. 도시화라는 게 다행히 중국 그때 도시화 수준이 지금 한 60%, 63 이렇게 64 이렇게 돼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낮았어요. 그러니까 도시화라는 게 뭐냐면 이 길을 닦고 인프라 투자를 확대해서 이 농촌 우리가 말하는 향진 이런 친구들이 다 도시에 와서 도시 경제 속에서 생활을 만들어가게 하는 거죠. 그래서 길을 닦고 어찌면서 토지 가격이 일단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당시에 부동산은 중국은 시장이 없었어요. 부동산 시장 자체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냥 기업에 취직하면 기업에서 복지 혜택으로 부동산을 줬어요. 살 필요 없었어요. 근데 98년부터 도시화를 하면서 이제는 부동산을 개방해 버렸어요. 무슨 말이냐면 직장인들 보고 야 정부에서 주택 공정금 줄 테니까 회사에서 얼마, 정부 얼마, 내내 또 적립 얼마 해서 부동산 네가 해결해 스스로. 이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월급을 차고차가 해서 부동산 사기 시작했고 또 도시화가 막 확산되면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고 토지 가격이 올라가면서 부동산이 계속 올라가게 된 거죠.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부동산 한 번 샀던 사람이 올라가는 맛을 보잖아요. 그러면 월급은 그때 여기 돈으로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93년도에 제가 대학을 졸업해서 그때 당시 지금 연변대학 호리학원이라고 있어요. 제가 거기 그 컴퓨터 교수로 강사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때 월급이 얼마였냐면 400위안이 안 됐어요. 93년도에. 예, 94년도에. 돈을 그럼 한 어느 정도? 5만 원 뭐 5만 원 정도 됐죠. 근데 그 98년 일이거든요, 지금. 그래봤자 뭐 1000위안 안 됐어요. 한 그냥 제 기억 한 800위안 정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때 98년 그때. 그러니까 월급은 되게 작아요. 그걸로 집 사고 어찌게 하는 여유가 없어요. 근데 집을 한번 사버리면 예를 들면 부동산이 계속 올라가니까 거기서 대출 금리를 갚고 이자를 갚고도 부동산 올라가는 상승폭이 훨씬 빠르니까 부동산 사람들 다 성공하는 거예요. 그럼 그게 이렇게 나비 효과 생기는 거죠. 제가 사서 성공했네 하니까 사람들이 부동산 그냥 돈만 보면 부동산 사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 역사가 98년부터 언제까지 오냐면 정확하게 이게 몇 번이래 파동을 겪은데 2007년까지 옵니다. 그게 2007년까지. 근데 제 북경 부동산 같은 경우는 언제 한번 엄청 올라갔냐면 그 2000년부터 2005년, 2006년부터 확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2007년, 8년까지 확 올라가다가 금융위기 팍 터지면서 떨어졌다가 또 후에 중국 정부에서 경제가 막 2013년에 엄청 힘들어집니다. 경제가. 그러니까 또 부동산 살려야 되니까 또 그 부양해요. 그러면서 2016년에 북경 부동산이 또 한 배씩 올라가요. 한 배씩. 그러니까 부동산 불패 신화가 중국에서 만들어지기 시작했죠. 한국하고 비슷하네요. 예, 그래서 부동산 시장이 도시화 속에서 그러니까 생산 과잉 문제를 해결하면서 국내 수요를
올려야 되니까 그 속에서 도시화란 방법을 들이댔는데 도시화라는 게 지금까지 계속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길을 닦고. 근데 이게 길을 닦으려면 사실은 지방정부가 돈이 없잖아요. 이건 지방정부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방정부가 그 정부가 가서 은행에 대출 못하니까 도시건설공사를 세워서 예. 건설공사 국유기업으로 은행 가서 대출을 해서 예. 그다음에 그 땅을 예. 팔거나 예. 대출해주거 빌려주거나 이런 땅은 지방정부 소유. 예 지방 소유니까 그걸 양도했거나 혹은 빌려주거나 이런 반 도시화를 대기업을 끌어들여서 계속 해왔죠. 그러니까 부동산이 계속 올라갔죠. 그러니까 부동산 수익률이 너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상장 기업들조차도 원래 자기 산업이 있잖아요. 이런 면방직 하던 기업들 뭐 여러 가지 음식업이었던 기업들도 자기 본업에서 마진율은 직원이 월급이 계속 올라가니까 마진율은 계속 떨어지니까 자기 산업을 하는 것보다 이제 어떻게 되냐면 결국은 거기 가는 거죠. 부동산에 손을 대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이 그 세계 산업 빼고 전력, 그다음에 전자 한 3개 정도 빼고는 전체 산업이 다 부동산하고 상관성 코렐레이션 우리가 상관계수가 다 20%부터 많게는 60%까지예요. 그 말은 뭐냐면 자기 번호 위에 부동산에 손을 안 대 상장 기업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더 벌이가 좋으니까. 예. 그래서 도시화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엄청 제도 계획까지 겹치면서 엄청나게 성장하면서 부동산이 이렇게 성장했죠. 그다음에 해외 수출 은 왜 했냐? 예. 과잉 문제를 해결하는 거는 국내에서 이제 도시화로 해결했고, 자 해외 수요는 그냥 안 파들 나라에 팔자 이래서 해외 수출 주도 모형이 그때부터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2001년에 WTO에 가입을 합니다. 여기 시점이 다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98년 주택시장 개방 그리고 2001년 WTO 개방해서 이제는 수요가 원래는 중국 사람들만 중국 물건 샀는데 2001년에 WTO에 들어가면서 세계 무역에 들어가면서 수출로 이제는 중국 물건 안 사는 사람들이 중국 물건 사기 시작하면서 해외 수요까지 들어온 거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 경제가 부동산 시장이 성장에 따른 성장과 그리고 수출 주도형 경제가 또 중국 경제를 끌어가면서 중국이 2008년까지 고속 성장합니다. 그러니까 내수와 수출이 다 같이 겹쳐지면서 과잉 생산됐던 물건들이 다 해결하면서 엄청나게 성장해서 중국 부자는 다 그때 만들어져요. 사실은 마윈도 사실은 2005년까지 계속 적자를 하다가 고속으로 마윈이 성장한 게 2005년 이후부터거든요. 그래서 2008년 금융위기 이전까지 엄청 경제가 두 자릿수 성장하다가 금융위기 오면서 엄청난 샥을 받아요. 어디서 샥을 받았냐면 해외 수출이 완전 끊어난 거예요. 이제 생산과잉 문제 해결 두 축이 있었잖아요. 국내 수요 주로 부동산 중 도시화 중심에 하나는 해외 수출인데 이게 유럽 재정위기 미국 금융위기 하면서 해외 수출이 거의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중국 정부가 어떻게 해야 돼. 이게 해외 수출 수요를 그럼 그걸 가만 놔두면 또 생산 과잉이 빵 터진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지 또 머리 아픈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 한 대책이 뭐냐면 더 뚫어라 더 깔아라. 그래서 인프라 투자 4조 위안 부양책 다 아시는 내용이잖아요. 그때 그래서 4조 위안 중국 경제가 중국 정부가 4조 위안 그리고 지방적 매치 펀드 풀어서 거의 8조 넘는 돈이 들어오면서 더 모든 중국 전 지역이 다 하늘부터 시작해서 공항, 인프라 모든 걸 고속도로, 지하철, 지금 지하철까지 해서 깔면서 그게 실제로 뒤엔 다 부동산이었던 거죠. 그래서 중국 GDP의 30%가 부동산 관련 콘크리트 GDP다. 그렇죠. 시멘트 GDP라고 제가 했죠. 그래서 근데 이게 그 후과가 뭐냐? 이게 사실 케인즈 경제학입니다. 케인즈 경제학이라고 풀 수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뭐냐면 시장 수요가 없을 때 시장은 조절 기능이 없어요. 시장은 그냥 이게 사람들이 우리 자본주의란 게 뭐야? 인간의 최대한 욕망을 끌어내는 게 자본주의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자기 이익 극대화예요. 그러니까 모든 경제 주체들이 자기 이익 극대화 결과 뭐냐면 생산 과잉입니다. 그러면 생산 과잉이 따면 시장이 실패를 하게 돼요. 그러면 가만 놔두면 정부가 돌아 안 오면 그게 회복하는데 엄청난 시간이 걸려요. 파산할 때 다 파산하고 이래요. 엄청난 고통을 겪어서 뼈를 깎는 고통을 해서 경제가 스스로 다시 또 수혜라서 올라와 줘야 되는데 근데 정부는 다르단 말이에요. 정부는 특히 민주주의 국가 뭐예요. 투표를 해서 당선이 되니까 경제가 그렇게 알아서 시장이 조절될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대표 레이건 경제학인데 그때
케인즈가 낸 아이디어가 뭐냐면 야 정부가 나서서 공원 조성해라. 길을 만들어라. 그래 실제 레이건 때 공원을 대량으로 만들어서 실업 청년들을 백인처럼 다 써가지고 일자리를 해결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시장이 실패할 때 케인즈 경쟁이 들어온 배경이 뭐냐면 정부가 그럴 때 수요를 만들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정부가 할 수 있는 수요가 뭐냐? 결국 인프라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게 케인즈 경제 가장 안 좋은 효과가 뭐냐면 결국 경제가 결국은 악성순환으로 가고 마지막에 금융이 부풀어 오르는 금융 경제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갑자기 원래는 시장이 알아서 조성해야 되는데 정부가 와서 없는 수요를 만들어낸 거잖아요. 그게 민간 기업들은 어떻게 행동하냐면 원래 수요가 없었는데 갑자기 정부 수요가 생겨버리니까 시설을 확대하는 거예요. 시설을. 그러면 원래는 기계 한 대면 되던 걸 기계를 10대로 들여오는 거죠. 근데 그 10대를 어떻게 들여오냐면 자기 돈도 있겠지만 주로 은행에서 대출해서 갖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갑자기 늘어난 정부 수요를 만족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계산에 아시겠지만 어느 국가도 길을 다 닫기 마련이고 어느 국가도 항공산 다 그러니까 인프라라는 건 항상 기한이 있는 거예요. 그게 끝나면 내 설비를 10개로 늘어났는데 그게 끝나는 거지. 끝나면 그 10개는 어느 수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운영비만 들고. 예. 그러면 10개는 어떻게 해야죠? 돌아 안 가는 거죠. 한 대만 돌아가고 9개 남게 되죠. 그러면 이 9개 남게 되면 9개에서 일하던 사람들은 다 실직하게 되고 그리고 은행 대출을 통해서 했는데 이자를 못 갚게 되고 그러면서 그게 어떻게 되죠? 결국은 경제가 후퇴로 가버리죠. 그러면서 사실은 경제 위기가 오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 경제가 지금 어느 단계냐면 딱 그 단계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정부가 할 수 있는 맨날 4조 위안 풀고 돈을 몇 조 위안 풀고 이번에 또 코로나 때 엄청 풀었잖아요. 이런 돈들이 없는 수요를 만들어내서 그때 당시에는 경제를 살리는 것처럼 보여요. 그럼 이제만화처럼 확장된 설비와 확장된 노동력이 그때 당시에는 돌아가요. 근데 그 수요가 끊어놨을 때는 그게 다시 어떻게 돼요? 다시 그게 사실은 놀게 되고 다 실직하게 되면서 노동자가 실직하면 수요가 안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중국 경제가 무슨 단계냐면 부동산 어느 정도로 지금 이미 만들어진 부동산이 앞으로 다 소화하려면 얼마 걸리는지 알아요? 계산을 해봤는데 이미 지금 부동산을 다 소화하려면 앞으로 10년에서 16년이 걸려요. 지금 지어진 부동산을 다 소화하려면 그만큼 과잉 생산이 된 거는 그럼 부동산.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을 제가 쉬운 말로 하면 중국은 미래 10년을 땡겨서 살았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부터 문제인 거예요. 지금부터. 아까 말했죠. 설비는 민간 기업들이 확장해서 있는데 한 대 말고는 9대 놀고 있어야 되고 노동자는 실직하게 되고 은행 대출은 부실로 가게 되고 그런데 정부에서 지금부터 경제 살려야 되지 부동산 살려야지 그럼 정부가 어떻게 금리를 날리고 또 돈을 풀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부터 먹힐까요? 안 먹히죠. 왜 수요가 이제는 나올 데 없는 거예요. 왜? 길은 중국 한번 가보세요. 한번 달려보세요. 농촌까지 그래서 길이 그냥 빵빵 다 뚫렸어요. 어서는 할 수 있는 투자가 별로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부동산이 지금까지는 계속 불패시해 사람들이 정부에서 기준금리 내린다 하면은 부동산 또 올라가겠네 이래서 막 샀어요. 근데 진짜 부동산 먹혔어요. 그게 지금까지 먹혔거든요. 이번 코로나 이전까지. 그게 지금 안 먹혀요. 왜냐하면 올라갈 수가 없거든요. 왜? 공급이 이미 그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제일 역작을 뒀던 게 북경 옆에 한국의 세종시처럼 숑안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한국처럼 북경이 너무 밀집하고 과밀집하니까 행정수도 개념으로 옆에다 숑안 특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이렇게 부동산이 엄청 올라갔는데 지금 거의 거기 다 공실 뭐 이런 수준으로 지금 그렇게 된 거죠. 숨 안 차세요? 네. 숨 차시면 차요. 끼어들 틈이 없네. 아니 내가 이게 홍사원 경제쇼를 내 다른 거를 별로 방송 안 하고 여기 나온 이유가 있어요. 근데 거의 안 하잖아요 방송을. 근데 여기서 왜 안 하면 여기 내가 논리를 설명할 수 있더라고요. 논리를? 논리란 거는 저는 이렇게 결론 주는 것보다 논리를 알려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거 중요합니다. 근데 결론 주면 뭐 점을 치는 것도 아니고 예를 들면 질문 그렇게 했잖아요. 점 치는 거. 부동산 뭐 나보고 점 치는 것처럼 점을 쳐봐라는데 그게 무슨 의미 있냐 이거지. 논리를 알려줘야지. 아니 제가 지금 길게 들으면서 두 가지가 좀 궁금하다기보다는 제가 뭐 딴지를 거는 것도 아니고. 예. 걸어도 돼요. 걸어도 된다고. 걸면 맨날 혼내면서 뭘.
예. 아까 그 케인즈 경제학을 중국이 예. 지금 예. 중국이 그걸 도입한 건 아니고 어쨌든 케인즈 경제학이라고 하시잖아요. 그런데 예. 아까 그 레이건 미국의 레이건이 맞아요? 레이건은 케인즈 경제학의 반대 아닌가? 루즈벨트를 잘못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레이건 맞는데. 레이건은 신자유주의라고 해서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거고. 루스벨트 잠깐만요. 루즈벨트지. 루즈벨트. 예,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예, 맞아요. 그때 그게 처음으로 제일 먹혀들었죠. 예. 굉장히 뿌듯하네. 뿌듯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네. 93년도에 그러면은 저기 예. 처음 대학 졸업하고 직장을 가셨어요? 그러면 제가 그랬어요. 제가 1991년도에 제가 KBS 입사했는데 저는 더군다나 군대까지 갔다 왔는데 그럼 저는 한국 학번으로 하면 90학번이에요. 아 그래요? 예. 난 93년도에 그 루스벨트 맞아요. 예. 하셨다고 90학번이고요. 누님인 줄 알았어. 예. 잠깐 오늘 마지막으로 방송하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예. 지금 오늘 이 얘기가 지금 그 완다 그룹 파산 네. 그 파산은 아니고 부도 네. 그 위기 났다고 해서 했다잖아요. 네. 그런데 완다 전에 재작년 말에 네. 재작년 말에 홍다그룹이 먼저 부도 위기였었잖아요. 그렇죠. 예. 아직도 안 망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계속 안 교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질서에는 파산이 지금 진행 중이다. 저거 문 닫을 거다라고 했는데 네. 너무 오래 질서를 지금 챙기는 거 아닌가. 벌써 망했어도 벌써 망했어야 되는 건데 안 망하는 거 보면 말씀드릴게요. 예. 네. 헝다는 거기 상장한 기업이에요. 홍콩에. 예. 그래서 계속 상장 기업이기 때문에 보고서를 계속 확인할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 이번 최근에 보고서까지 보면 얘네들은 지금 작년에 적자, 올해도 지금 계속 적자고 예. 지금 거래가 안 되고 있어요, 주식이. 예. 그래서 지금 계속 적자를 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얘네들이 2021년, 22년, 20년까지 깨도 이익을 1년에 위안화로 한 170억 정도 냈는데 예. 그다음부터 계속 적자. 그러니까 몇천억 위안으로 계속 적자고요. 빚은 갚을 수 없습니다. 이게 빚이 어느 정도냐면 대만이 1년 예산에 맞먹는 빚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재무경제학적 원리로 하면 파산을 하는 게 맞거든요. 계산이 안 나오거든요. 계속 적자고 계산 갚을 수 없거든요. 그럼 은행에서 얘네들이 계속 오는 그걸 만약에 그냥 디폴트 연장을 안 해주면 디폴트예요. 예. 연장을 안 해주면. 그러니까 근데 여기에서 오는 그 데미지가 너무 크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완다도 똑같습니다. 이번에 오늘 아까 오기 전에 체크해 보니까 지금 이번에도 부도 날 뻔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그 계열사 지분을 팔아서 해결한 것 같은데 지금 올해 1월까지 지금 계속 지금 국내 채권 해외 달러 채권 계속 오거든요. 근데 지금 벌어두는 돈이 없는데 그걸 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연장을 해주지 않으면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국도 좀 비슷해요, 사실은. 한국도 저축은행 PF 문제가 있잖아요. 연장을 안 해주면 답이 없어요. 다 디폴트예요, 솔직히. 지금 계속 돌려막기 하고 있는 중이죠. 지금. 중국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질문 하시지 말라고. 그러니까 연장하는 거. 제가 무슨 질문을 했다고. 그러니까 디폴트에 죽는다 했는데 왜 지금도 안 죽었냐. 그 예측이 틀리지 않았냐. 지금 그러니까. 그래서 재가를 물리려고 하네, 언론에. 그래서 어느 정도로 지금 하냐면 제가 웃긴 얘기 해줄게. 어느 정도로 하냐면 예를 들면 막 부채를 100년까지 연장해 준다 막 이럴 정도로 예를 들면 그런 말이 나올 정도로 지금 이렇지 않으면 대안이 없다라는. 왜냐면 부동산 지금 올해 2분기도 마이너스거든요. 지금 마이너스란 말이에요. 돈은 못 버는데 부채를 계속 오잖아요. 이게 지금 작년, 올해, 내년까지 계속 부채가 만기가 온단 말이에요. 보통 3년짜리 길어서 5년 이렇잖아요. 계속 온단 말이에요. 근데 또 그 사이 코로나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럼 어떻게 연장 안 해 사실 디폴트지. 연장 안 해죠. 근데 중국 국내 채권 같은 경우에는 다 이렇게 이해관계자들이잖아요. 그리고 또 정부의 입김이 세게 역할을 하니까 야 연장해 이러면 해야 되잖아요. 한국도 지금 비슷한 상황입니다. 근데 해외 달러 채권은 그게 안 되죠. 그런데 중국 부동산의 해외 달러 채권도 사실은 뭐냐면 거의 70%가 채권자가 중국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달러 채권인데 해외에서 발행한 채권의 투자자도 70%가 중국 국내 사람 해외 투자한 그 달러가 대부분이고 한 30%가 진짜 외국이 산 거고 그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금 중국 부동산이 왜냐하면 지금 한국하고 좀 비교를 해보려고 하거든요. 중국 부동산이 살기 위한 그러니까 중국 부동산이 살아야만이 중국 경제도 살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여기서 무너지면 경제는 경착륙이 되니까
지금 중국 정부는 그럼 중국 부동산을 어떻게 하면 이게 살릴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스탠스가 이렇더라고요. 제가 지금 불려서 여러 번 중국 갔다 왔는데 연속으로 그 스탠스가 이래요. 제가 거기 은행분들을 만나서 물어봤는데 일단은 부동산이 무너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부동산은 지금 대출을 경계하는 쪽으로 부동산 쪽에 옛날에는 사실 2019년 이럴 때는 부동산 대출을 자제하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줘라고 해요. 대출을 최대한. 그래서 이자 부담을 낮추려고 금리를 내려왔거든요. 그렇지. 계속 지수율도 낮추고 이자 부담, 은행들은 부담 덜어줘야 되니까. 그래서 해라. 계속 해줘라. 그래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타이밍, 시간이 중요한데 내년까지는 부동산이 경제를 지탱해줘야 되거든요. 적어도. 그러니까 지금 부동산에 대해서 완화 정책, 대출 완화 정책하고 그리고 이게 아까 말한 없을 때 수요를 만들어내야 되니까 아직 부동산을 안 사는 사람들의 수요를 끌어내고 아니면 수요를 만들어줘야 돼요. 그게 정부 측 만들어줄 수 있는 수요가 임대주택을 많이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젊은이들 집을 못 사잖아요. 너무 비싸니까. 그러니까 지금 임대주택을 엄청 짓는 거예요. 그건 그래서 이렇게 임대 수요를 이건 또 투자잖아요. 이래 짓는다는 거는 부동산 투자잖아요. 그래서 또 수요를 이끌어내니까 그런 쪽이 있고 대출을 확대해서 집을 살 수 있게 하고 기존의 대출을 상환하기 위해서 이자 부담을 줄여드리고 지금 이런 정책에서 부동산을 연착륙시키는 거죠. 연착륙보다 지탱시켜야 되는 거예요. 일단. 막 모든 회사가 디폴트 나가지고 다 무너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뭐 대출 만기 연장 그리고 집 사겠다는 사람들한테 엄청난 혜택을 주고 뭐 이런 해서 연장을 시키는 게 하나의 방향이고 그러면서 돈을 지금 계속 전 세계 다른 나라는 금리 인상하는데 중국만 계속 내렸잖아요. 그러면서 자금을 들수록 미래 주도 산업에 계속 투자하게 해요. 그래서 여기 대표 선수를 스무스하게 이렇게 교체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대표 선수라는 건 어떤? 그러니까 이제 주도 산업의 대표 선수 원래 부동산이었던데 이제는 그 다음에 대표 선수를 찾는 거죠. 근데 지금 조금 중국 경제에서 굿뉴스가 뭐냐면 신재생 에너지 전기자동차 시장이 엄청 성장이 빨라요. 근데 전기자동차도 부동산처럼 밸류체인이 넓어요. 자동차만 팔면 되니 쫙 이렇게 끌어올릴 수 있는 산업 밸류체인이 높거든요. 공급망이. 그래서 이런 산업들이 주도 산업으로 쫙 올라오면서 부동산의 이 부동산 경제 의존도를 줄이는 거죠. 근데 그 전에 샥이 와서 죽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이 교체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자금이 될수록 그래서 요즘에는 미래 산업 쪽은 대출이 되게 쉽대요. 안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그러면 그런 중국 정부의 전략이 성공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래서 제가 사실 오늘 여기 와서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그냥 뭐 이거는 꼭 전문가라기보다 그냥 한 일반인으로서 제가 곤혹스러운 게 있어요. 뭐냐면 제가 이번에 그 중국 가서 뭐 여러 기업인들도 얘기 나눴고 금융기관도 보고 또 같이 투자하는 이런 또 일이 있어서 같이 이렇게 경험하면서 이게 이래요. 사람이란 게 이게 사람이 인간이잖아요. 저도 당연히 인간이니까 사람이 외부 영향을 많이 받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한국에 있잖아요. 지금 주로. 그리고 뭐 해외에 주로 있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는 국내 사람들이 볼 수 없는 자료를 많이 볼 수 있잖아요. 언론이 다르잖아요. 중국 국내에 있을 때 보는 언론 내용과 한국에 있을 때 제가 접할 수 있는 언론 내용이 다르다고요. 그러면 지금 정보가 어떻게 돼 있냐면 중국 국내에 있을 때 저는 국내 뭐 오래 직장생활도 오래 했고 오래 했었잖아요. 그럼 중국 국내 언론 특징은 뭐냐면 되게 이렇게 긍정적인 얘기를 많이 해요. 언론 전체 기조가 이게 되게 긍정적이니까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긍정적이 돼요. 중국은 아무래도 언론이 아무래도 좀 관영이 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 예, 저 처음에 한국 왔을 때 깜짝 놀란 게 사람이 죽었다 뉴스가 되게 많더라고요. 뭐 사고 그러니까 전체 언론 내용이 이렇게 TV 말합니다. 뭐 뉴스 그러면 죽었다는 내용, 어디 사건 사고 이런 내용이 많이 많고 중국은 무슨 언론의 정통 어떻게 돼 있냐면 이렇게 항상 좋은 면을 많이 말해요. 근데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제가 지금 영향을 말하는 거예요. 나한테 준 영향. 사람이 긍정적이 돼. 항상 미래에 대해서 희망을 품고 좋구나. 이래 긍정적으로 가게 돼요. 근데 제가 지금 어디 옳다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지금 저한테 미친 영향을 말해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사건 사고 이런 걸 많이 다루니까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저 스스로가 불안해지는 거예요. 내가 오늘 어디
자꾸 이렇게 알게 되니까 사고에 대한 위험성이 항상 머릿속에 인지가 되니까 불안해지잖아요. 거기에 다르다는 걸 느꼈고 그냥 중국 경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내가 느끼냐. 중국에 있을 때는 중국 경제가 엄청 이렇게 긍정적으로 이런 게 많이 나가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항상 우리가 투자를 할 때 긍정적인 걸 보고 우리가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누가 부정적인데 투자를 합니까? 그냥 항상 낙관적이에요. 이렇게 생각하고 하고. 근데 해외에 오면 특징이 뭐냐면 이게 주로 서방 일변도의 이게 내용이 중심으로 돼 있잖아. 아무래도. 주로. 근데 대부분 중국에 대해 부정적인 것만 주로 나가요. 그러니까 중국이라는 객체가 있으면 긍정적인 게 있고 부정적인 게 있는데 나는 중국에서 성장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해외에 오래 있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저도 모르게 이 부정적인 논리가 내 머릿속에 꽉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느 순간 뭘 느꼈냐면 내가 세상을 볼 때 특히 중국의 객체를 볼 때 그게 이렇게 저도 모르는 사이 운영 중에 그 시각으로 중국을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중국 딱 갔는데 내가 뭘 느꼈냐면 내가 깜짝 놀란 거예요. 나라는 사람이 과연 전문가라고 할 수 있나? 내가 중국 경제를 정말 팩터 중심으로 전달할 수 있는 그릇이 됐나? 내가 갑자기 무서운 거예요. 내가 어떤 말이나 어떤 결론이 사람들이 제대로 된 중국을 보는 데 있어서 오히려 내 말들이 방해작용하지 않는지. 왜냐하면 저는 중국 갈 때마다 감동받는 게 또 많아요. 이 중국 사람들이 이게 기업인들을 만나잖아요. 정말 큰 머리를 써요. 그러니까 세상을 이게 기업을 운영함에 있어서 접근하는 방식이 배울 게 너무 많아요. 이 사람들이 세상을 보는 눈이나 투자하는 방식이나 이게 구조를 짤 때 보면 너무나 대단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무슨 생각했냐면 과연 내가 올바른 중국을 전달할 수 있는 그릇이 됐나. 아니 왜 그러니까 지금 너무 옆길로 많이 퍼져나가긴 하는데. 아니 그러니까 내가 보고 한국의 언론 중국의 언론 이렇게 하면서 아무래도 그 보는 눈이 좀 더 오히려 트이시는 거지. 아니 그러니까 내 질문 그래서 내 대답을 하면 지금 결론을 요구하니까 내 이 답을 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어느 누가 중국을 제대로 이끌 수 있을까. 어느 누가. 그리고 내처럼 오히려 해외에 있으면 그 이미 눈이 머리가 그쪽으로 형성되어 있어서 그게 이렇게 앞에 어떤 막이 있는 것처럼 진실을 본 것보다 그 막을 거쳐서 본 중국을 보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팩터 전달이 혹은 분석이 어떤 본의 아니게 들어 이거죠, 그러니까. 본의 아니게 바이어스가 들어갈 수 있다는 거지. 그럴 수 있죠. 그래서 결론이 뭐 샜다고 하니까 다시 돌아오면 많이 했어요 지금. 자, 내가 깊은 얘기를 하는데 이게 상대가 내 말을 알아들었는데 못 알아들어서 아쉽네요. 어쨌든 아주 깊은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지금 중국 경제가 그러면 대표 선수 교체 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질까? 내가 여기에 답할 수 있는 그릇이 되냐를 말하려고 한참 말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거기서 끝내시면 어떻게 그러니까 그 제가 물어본 거는 중국의 그 전략이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그런 그 이제 그 부동산에 대한 전략이 답은 못한다. 결론 못 내린다. 제가 그 아까 잠깐 안 교수님 중간에 끼어들려다가 말하는데 그 언론에 있어서는 제가 더 사실 그렇죠. 전문가고 전문가라기보다는 조금 더 경험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면인데 사실은 언론의 가장 큰 역할은 홍보보다는 견제와 감시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언론의 가장 첫 번째 견제와 소명이고. 감시. 그렇죠. 견제와 특히 감시. 권력에 대한 그리고 자본 지금은 사실 자본도 굉장한 권력이잖아요. 뭐 어떤 정치 권력이나 뭐 그런 것만 권력이 아니라 자본에 대한 감시. 언론의 기능은 견제와 감시다. 그렇죠. 뭐 그런 면에서 하고 제가 또 이제 다시 본론으로 제가 다시 들어와서 이걸 좀 제가 물어보고 싶어요. 사실 한국과 지금 한국이나 중국이나 부동산 문제가 뇌관이 될 수 있다 뭐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근데 사실 지금 제가 얘기 들어보면은 중국과 한국이 약간은 좀 다른 면이 있는 것 같아요. 문제 방식이. 말한 대로 지금 중국은 빈집이 지금 1억 채 이상 있다는 거잖아요. 그거를 누군가는 들어가서 돈 주고 사줘야만이 중국의 부동산이 해결되고 그래야만이 중국 경제가 다시 순환이 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사실 한국은 그게 아니고 계속 거품을 1억짜리가 10억 되고 20억 되고 이런 거품이 아마 터질
부풀어 오를 때까지 부풀어 올라서 이게 더 이상은 뒷받침이 될 수 없고 네. 결국은 터지는 것 때문에 네. 이게 문제가 될 거라는 네. 차이점이 있거든요. 네. 그럼 그런 면에서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중국하고 한국이 같은 건지. 질문 좋았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릴게요. 예. 또 논리를 풀어야 되는데 괜찮죠? 네. 아니, 뭐 그러니까 언제나 안 푸셨나 뭐. 네, 왜냐면 막는다고 뭐 막힐 분도 앞에서 아니시고. 중국 얘기를 했고 자 근데 전 세계가 지금 공통점이 있어요. 예. 우리가 마치 중국만 나쁜 것처럼 이렇게 혹시 들은 분이 오해할 수 있는데 전 세계 공통한 특징이 있어요. 예. 전 세계를 할 때는 우리가 보통 어떻게 나눠서 보냐면 예. 선진국, 예. 미국 중심의 선진국, 예. 그리고 중국처럼 이머징 국가들 예. 이제 막 베트남 이런 막 제조업이 막 만들어지면서 성장하는 이머징 국가 예. 그리고 완전 아직도 개발조차 시도하지 않은 이런 아주 저개발 국가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우리가 나누어 볼게요. 예. 그러면 이 세 경제 이 구역이 세계 평균을 만듭니다. 세계 경제 예. 평균. 지금 세계 경제 성장 평균이 2에서 3%예요. 보통 3%로 본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선진국 한국은 지금 우선 경제 성장률이 2% 아래로 떨어질 정도로 그리고 예. 뭐 유럽은 뭐 1%도 안 될 정도로 미국은 뭐 상황 따라 다르죠. 미국 역시 그냥 뭐 2% 뭐 3% 어떨 때는 뭐 좋게 가고 어쨌든 이런데 예. 무슨 말이냐면 지금 과거에는 안 그랬어요. 과거에는 선진국이 안 되면 중국이 이렇게 아까처럼 성장해주면서 세계 경제 항상 성장했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지금은 공동한 특징이 전체 세계 성장 엔진이 다 꺼지고 있어요. 이게 꼭 중국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중국 부동산이 하필이면 성장 엔진 역할을 해서 지금 그렇게 예. 보이는데 지금은 선진국 경제 여기만 유럽까지 포함해서 그리고 여기 한국도 포함해서 일본도 포함해서 선진국 경제라고 할게요. 예. 그리고 중국처럼 이머징 국가, 이 베트남도 포함해서 인도 다 그리고 이래 다 꺼져요. 그런데 왜 꺼지냐면 이게 좀 편이 다를 뿐이지 선진국 경제는 주로 금융 중심으로 그러니까 제조업하고 우리가 그러니까 허와 실이에요. 예. 실은 이렇게 실물 경제잖아요. 허는 금융 중심의 이런 경제를 말합니다. 근데 미국은 이미 80년대 이후로 기술과 자본이 아시아로 빠지면서 미국 이미 금융 중심으로 경제가 예. 그래 근데 기초통화 국가니까 지금까지 부채를 한도로 계속 누르면서 왔는데 저게 지금 언제까지 갈 수가 없거든요. 예. 그래서 주식상만 올라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해서 블루칼에 다 빈곤층으로 누락된 거예요. 한국은 한강 기적이 나올 정도로 저기서 락수 효과 선진국의 기술을 빨리 받아들였고 거기서 빨리 산업 구조 조정에 성공해서 한국은 반도체와 이런 고부가 산업이 주도 산업으로 올라오면서 한국 경제가 항상 성장을 잘해왔어요. 예. 그리고 한국 국민들이 부가가치 높은 데서 일해서 먹고 잘 살았어요. 예. 근데 한국도 국내 노동력이 너무 비싸지니까 기술과 자본이 사실은 지금 동남아 그전에 중국 이래 지금 이전에 가면서 해외에서 지금 그렇지. 주로 예. 생산 제조한단 말이에요. 그럼 한국 국내는 뭘로 먹고 살아야 되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기술과 자본이 해외로 나갈 경우. 근데 한국은 그래도 그나마 이게 몇 개 고부 산업이 탄탄해 자동차, 반도체, 석유화학 이런 것들이 탄탄해 가지고 지금까지는 먹고 살았어요. 그런데 결론이 뭐냐면 세계 성장 엔진, 세계 성장의 논리를 보면 다 요소 투입형 경제였다는 거예요. 요소를 투입해서. 예, 요소라는 게 기술, 자본, 노동력, 자본의 금융입니다. 그리고 토지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토지라는 게 뭐냐면 한국 같은 나라가 면적이 작지만 해외로 수출하면서 시중의 경제 용토는 넓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것들이 계속 투입하면서 이렇게 성장해 왔는데 이제는 전 세계 이제 할래들은 다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투입해도 생산성이 올라가는 거예요. 이 말은 더 쉬운 말로 하면 돈을 아무리 자본을 대출을 많이 해줘도 금융이 아무리 많이 들어가도 그 제조업 자체 생산성이 이미 마진율이 여전히 점점 공간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게 금리를 내려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를 지금 살릴 수 있는 거는 뭐냐면 기술 빼고 자본, 노동, 토지 이런 생산 요소를 막 투입이 되도록 정부가 부양책을 아무리 펼쳐봤자 효과가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뭐야 대안이. 네가 그렇게 말하면 앞으로 그냥 경제가 뭐 쭉 꺼져서 다 꺼진다라는 거야. 예를 들면 이렇게 질문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경제 기술 핵심 주기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보통 50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먹고 살았던 정보통신 기술의 이 기술 핵심 주기는 이미
끼 하고 엔진이 꺼져 갔다라는 거예요. 어제는. 예. 그래서 생산 정부가 아무리 부양 상태여도 어느 나라도 효과 없을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경제가 새로운데 다시 성장 곡선 끌으려면 새로운 기술 핵심 주기 곡선을 그려내야 되는 거예요. 혁신 산업이 또 나와야 되는 예. 거죠. 근데 그게 지금 아까 중국 문제와 똑같은 거예요. 그게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그게 새로운 주도 산업으로 자리 잡기에는 이게 교체 작업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기존의 경제 모델은 한국이 똑같아요. 지금 반도체 빼고는 사실은 지금 해외에서 지금 수출을 남기게 많지 않잖아요. 이제. 그래서 이게 새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게 시간이 교체 작업 시간이 걸리고 첫째 시간이 걸리니까 그 사이에 우리가 이런 저성장을 견뎌내야 되고 엄청난 일자리가 없어질 거고 두 번째 그냥 그 기술이 뭐냐 이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가 오픈 AI 시작으로 해서 지금 AI 바람이 불었잖아요. 돈이 다 지금 AI 쪽으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근데 AI가 들어오면서 앞으로 세상 경제는 어떻게 가냐면 결국은 이제 옛날엔 정보통신 컴퓨터 나오고 인터넷 나올 때는 누가 몰락했냐면 이게 경제가 대격변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컴퓨터 이게 쫙 나오면서 누가 일자리를 다 읽어내면 그 블루 칼라들이 다 잃었어요. 그래서 빈부격차가 미국 엄청 커지고 중국도 엄청 커져서. 그런데 지금은 이제 AI가 전체 데이터하고 이게 탁 결합이 되면서 AI가 상당 부분 사람들이 일자리를 대체하니까 이번 이 기술 핵심 새로운 시장에서 누가 몰락하냐면 중산층이 몰락하는 거예요. 이제는. 자 그러면 앞으로 두 가지 현상만 나옵니다. 한 개 국가 내에서 빈부격차가 더 커질 거고요. 그다음에 국가 간의 빈부격차가 더 커질 거예요. 국가 간에. 그러니까 잘 사는 국가는 잘 사고 더 점점 못 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소비를 누가 하냐 문제 있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물건은 이제 우리 물건 생산 능력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느 나라도. 한국도 물건 생산 능력이 어마어마하고 중국도 어마어마하고 미국도 누나 생산 능력이 어마어마한데 누군가 소비를 해줘야 돼. 그런데 소비를 해줬는데 빈부격차는 계속 커지고 있어. 그러면 이게 잘 사는 사람은 살 건 다 사서 안 사. 그러면 이제 중산층까지 무너지면 소비는 누가 해줘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거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재수업은 돈이 마진율이 계속 떨어지니까 어떻게 심리가 어떻게 되냐면 다 금융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주식상에 돈 넣던지 코인에 돈 넣던지 빨리빨리 나오는 돈에 넣다니까 경제는 점점 이게 실이 아니라 허로 돌아가는 거죠. 이게 그게 대표적 나라가 미국이에요. 근데 미국이 언제까지 저렇게 갈 수 있을까? 지금 부채 한도 이번에 올려서 다시 하는데 저 게임은 나 오래 가지 못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한국도 똑같아요. 지금 한국은 미국, 중국하고 다른 게 뭐냐면 한국 영토가 딱 이렇게 정해진 데서 부동산이 더 질 수가 없잖아요. 중국처럼 계속 질 수 있는 땅이 크니까 여기저기 질 수 있는데 한국은 특히 서울, 경기도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 공급은 딱 정해져 있어요. 공급은. 그런데 사람들이 수요는 여기에 집중돼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 항상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가격이 올라가다 보면 누군가가 그 수요를 올라간 가격을 받아줘야 되는데 한국이 지금 경제 특징이 뭐냐면 제조업의 마진은 줄어들고 그러니까 호수문은 점점 얇아지고 첫째. 두 번째 고령화 아기를 안 낳아요. 이게 젊은이들이 집을 사는데 이제 젊은이들이 이게 절반 반토막이 났잖아요. 지금 출생 인구가. 자 젊은이들이 또 안 사. 근데 또 AI가 들어와서 일자리도 이제 없어. 그러니까 이게 쫙 올라가다가 지금 이게 받쳐주는 수요가 한국도 없는 거예요. 그럼 이 수요를 누가 어떻게 받쳐줘야지? 뭘로 받쳐줘야지? 그 부동산 수요를. 그러니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제는 한국 경제 구조도 어디로 가야 되냐면 인구 구조에 맞는 산업 중심으로 가져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는 전 세계가 빈부격차가 더 커지기 때문에 국가 간에 이제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국가 간의 싸움이라는 게 옛날에는 이렇게 기술 격차가 있어 락수 효과가 있어서 우리가 먹던 건 얘네 해서 먹어 이렇게 됐는데 이제는 그게 없어진 거예요. 어제는 제조업도 선진국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로봇 때문에 선진국도. 그러면 그래서 미국하고 중국이 거의 지금 전쟁 직전에 지금 오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한국도 중국도 똑같아요. 서로 간에 이제는 누가 이제 미래 기술 혁신에서 누가 더 빨리 경쟁력을 만들어가고 누가 이 시장 상황에 맞춰서 빨리 그 먹거리를 빨리 내가 만들어내냐에 따라서 각 국가 간의 경제 성장이 결정된다라는 거죠. 중산층의 소득을 올려주자는 목적이 혁신이 있어야만이 된다 이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저는 앞으로 중산층 사람이 살 수 있는 먹거리는 이제는 몇 개 없다고 봐요. 그래서 앞으로 대부분 사람들이 맨투맨 직업에는 맨투맨. 그러니까 각 분야별로는 원래 옛날에 변호사가 10명이 필요했다면 2명만 필요할 거고 나머지 8명은 다른 직업을 찾아야 되는데 이제는 그 직업이 뭐냐면 고객 맞춤이니까 사람을 상대로 한 직업 외에는 없다라는 거지. 아니 그래서 예. 사실 미국의 그 실리콘밸리에 있는 빅테크 기업들이 바로 그런 문제 때문에 네. 우리가 만드는 서비스와 재화를 사줄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지 않느냐라는 면에서 그래서 기본소득을 들고 나온 게 실리콘밸리잖아요. 네. 그 빅테크 기업들이잖아요. 네. 말씀하신 대로 네. 그런 부분은 저도 일정 부분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AI가 나오면서 소득이 화이트 칼라마저 일자리를 잃을 이게 생겼으니 네. 소득이 다 없어지면은 누가 그야말로 그 물건들을 갖다 아까 말한 대로 과잉 생산되고 네. 사주겠느냐. 네. 그런 면에서 이제 국가가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 네. 있는데 네. 이게 그런데 사실 지금 중국 부동산 얘기하다가 너무 논리적으로 가보니까 막 삥삥 돌아서 지금 시간 다 가고 있는데 네. 뭐 그 얘기는 내일도 어차피 한번 나오시니까 한번 네. 좀 이어가서 하시고 제가 네. 요건 하나 좀 물어보고 네. 싶어요. 한국이나 중국이나 지금 부동산 문제가 정책적으로 좀 해결하려고 하잖아요. 네. 사실 그런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인위적으로 네. 집값을 이제 좀 올리기 위한 네. 집값이 너무 떨어져서 지금 분양도 안 되고 네. 이러면 집값이 떨어지니까 문제가 된다 해서 네. 인위적으로 정부가 집값을 부양하는 네. 그런 정책을 좀 피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중국도 그러면 지금 그런 정책을 핍니까 그러면은? 계속 펴왔죠. 2021년 금리 12월부터 예. 특히 2021년 12월부터 본격적으로 엄청나게 부동산 부양 정책이니까 많이 사게 하는 예. 금리를 인하해서 아까 말한 것처럼 대학생 포함해서 농민工포함해서 도시와 집을 많이 사두고 공무원들도 집을 많이 사게 하는 이런 정책을 많이 펼쳐왔죠. 근데 그런 부분은 집을 사게 만들어주는 거지 예. 집값을 올리는 정책은 아닌 거 아니에요? 중국 공산당은 집은 이제 투기용으로는 절대 안 된다. 예. 그러니까 투자로서 개념 조건은 이제 완전 금지. 그거는 완전 정리가 됐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부동산이 과거처럼 투자 상품으로서는 불가합니다. 예. 근데 지금 그렇다고 안 사게 되면 부동산 무너지잖아요. 예. 그러니까 완전 다운이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거는 막아야 되니까 현금 흐름은 돌아야 되니까 예. 사게 하는 정책을 하는 거죠. 근데 한국 부동산은 조금 달라요, 상황이. 시간이 있어요. 한국은 지방 경제가 그러니까 예. 한국은 이게 부동산이라는 게 한국은 철저하게 서울과 경기도와 지방으로 나뉩니다. 예. 근데 지방 부동산은 저는 앞으로 상당 기간 계속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한국이 정책이 이대로 계속 가면. 왜냐하면 인구가 없는데 어떻게 부동산 수요가 생깁니까? 예. 첫째. 두 번째, 고령화잖아요. 고령화 갈수록 병원이 가까운 데서 살아야 돼요. 다시 말해서 도시에서 살아야 돼요. 예. 근데 지방에서 살게 되면 이게 인류 병원 접근성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늙을수록 점점 이렇게 모이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한국 부동산 정확하게 분리가 될 거예요. 예. 이게 지방과 예. 여기는 오히려 더 집중이 될 거예요. 또 고령화 갈수록. 예. 아까 제가 사실 궁금한 건 중국 부동산 정책이 그럼 중국 정부의 정책이 성공할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은 아까 안 교수님 말씀이 시각이 한국에 나와서 더 넓어져서 보는 눈이 넓어져서 이걸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된다. 이렇게 제가 가능하겠고. 아니요. 부동산에 대해 얘기한 건 아니에요. 중국의 경제에 대해서 중국 지금 경제에 얘기 대해서? 나누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결론을 준다라는 게 굉장히 가능하냐 나라는 사람이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군요. 요거는 좀 물어볼게요. 네. 이번에 완다하고 홍다 이 두 회사가 문제가 된 거잖아요. 네. 근데 사실 제가 좀 찾아보니까 네. 완다나 홍다나 네. 중국 파벌 정치잖아요. 태자당 시진핑 주석 같은 경우에는 완다나 홍다는 그 시진핑 그 태자당의 반대 세력인 공청단에 계속 그 정치 자금 지원했고 이래서 미운털 박힌 거다. 이래서 지금 이 그 고난을 겪는 거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그 부분은 좀 어때요? 저는 알 수가 없고요. 제가 무슨 말하면 더 헛소리고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제가 특히 또 여기 와 있는데 더 모르죠. 근데 저는 그거는 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난 모르겠고
근데 우리는 본질을 볼매 있어서 그거는 본질은 아니다라고 봐요. 본질은 아니다. 부동산 자체 지금 경제를 한참 풀어줬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나라 국가 경제를 볼 때 세계 경제 속에서 같이 봐야 돼요. 오늘 제가 오늘 드린 말씀 다시 정리해 드리면 자꾸 이렇게 센 것처럼 들리잖아. 옆으로. 그게 아니거든요. 옆으로 센 게 아니에요. 그 흐름 속에서 요 경제를 봐야 된다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중국 경제를 범위에 있어서 세계 속에서 봐라. 한국 경제 범위에서도 세계 속에서 봐야 정확하게 보인다. 이 얘기를 해준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센 거 아니고. 내일 그럼 그 얘기 조금 더 이어보시죠. 네. 내일 다시 한번 좀 모시겠습니다. 네. 홍사원의 경제쇼였습니다.